간밤 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지표 호조로 다우는 8거래일째 강세를 보였지만 달러 강세에 따른 부담으로 원자재, 에너지주가 약세를 보이며 대형주 중심의 S&P 500은 하락했습니다. 한편 유럽 증시는 하락세로 마쳤습니다. 최근 랠리에 따른 부담이 있는 가운데 그리스 재정 위기에 대한 우려가 재차 불거지며 투자 심리가 위축됐기 때문입니다. 유가도 하락세로 마쳤습니다. 재정 위기를 겪고 있는 그리스에 대한 EU의 지원이 불투명해지면서 달러가 강세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4월 인도분 WTI는 배럴당 0.9% 떨어졌습니다. 게오르게 파판드레우 그리스 총리는 유럽연합이 일주일 내 구체적인 금융 지원책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IMF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전월 대비 변동이 없어 11개월 만에 처음 상승세가 멈췄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억제되고 있다는 연준의 시각이 다시 한번 확인됐습니다. 향후 경기에 대한 기대치를 보여주는 미국의 경기 선행지수가 거의 1년 만에 가장 낮은 상승폭인 전월 대비 0.1% 상승에 그쳤습니다. 하반기에도 느린 경기 회복세가 지속될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센 증시의 최혜린입니다. 그 전일에 뉴욕에서 3대 지수가 모두 18개월 내 최고치로 끝이 났는데요. 간밤에 뉴욕 증시에서는 혼조세로 마치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그러나 다우는 8일째 올랐고 S&P 500은 소폭 떨어지면서 3대 지수 가운데 S&P 500만 소폭 소외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그리스 총리가 일주일 내에 EU 측에서 지원이 없으면 IMF에 손을 벌리겠다라고 얘기를 하자 달러화가 강세를 보여 원자재 에너지주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원자재 에너지 중심의 대형주로 구성되어 있는 S&P 500이 약하게 끝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였는데요. 이 밖에 장중에는 재할인율을 추가적으로 인상할 수 있다는 소문도 돌아 달러화 강세를 조금 더 부추기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글로벌 증시 전문가 전화 연결해서 들어보기로 하죠. 한맥투자증권의 김관수 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간밤에 이슈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일단 마감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자, 미증시 다우 같은 경우는 8일 연속 상승세를 보이면서 이제 고점을 완전하게 돌파해 주었고요. S&P가 일단 전체적으로 좀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결국 혼주의 모습을 보여주고 했는데 나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여전히 고점 돌파의 모습을 꾸준하게 이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전체적인 시장은 여전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체적으로 지표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경기 선행 지수가 11개월 연속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고요. 물론 개선 속도는 둔화되고 있지만은 계속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 시장이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도 7개월 연속 확장세를 이어갔고 신규 실업 추산 청구 건수도 3주째 하락세를 보이면서 고용시장도 상당히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줬죠. 물론 전일에 발표했던 생산자 물가지수가 상당폭 하락을 나왔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지수도 좀 더 하락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었지만 제자리에 머물면서 일단 금리 인상에 대한 불식을 감소시켜줬습니다. 이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월 대비 머문 것은, 그러니까 보합추에 머문 것은 지난해 3월 이후 처음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경기가 호전되는데도 불구하고 물가 안정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일단 전체적으로 미증시에 나온 전체적인 재료들은 결국 악재성 재료가 나왔던 유럽발 그리스 문제가 나오긴 했지만은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이겨내면서 결국에는 이런 호재들로 미증시가 상승으로 마감되는, 그러니까 다우는 고점대를 경신해주는 그런 모습으로 마감되었습니다. 그래서 고점을 높여가고 있는 다우와 나스닥의 모습을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해봤는데요. 자, 이 모든 악재를 이길 수 있었던 중심에는 역시나 일제 호조세를 보였던 경제 지표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생산자 물가지수에 이어서 소비자 물가지수 등등의 발표가 됐는데 또 주목을 받았었던 것이 경기 선행지수도 있지 않습니까? 크게 봤을 땐 지표가 한 4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표 쭉 정리를 좀 부탁드리죠. 일단 지표로서는 가장 제가 관심 있게 봤던 건 소비자 물가지수였습니다. 네. 소비자 물가지수가 지난 전월 대비 0.1% 상승세를 보여줬는데 이건 기대치에 부합되는 모습이고요. 이런 소비자 물가지수는 여전히 금리에 대한 직격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일단은 보합 수준으로 나타나줬다는 것, 시장 컨퍼런스에 어느 정도 부합치로 나타나는 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업 추산 청구 건수도 3주째 하락세를 보여줬는데 45,700
45만 7천 건에서 전주 대비 5천 건 정도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이런 건 상당히 좋은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7개월 연속 확장세를 보여주었는데 이전까지는 7개월 연속 상승세가 아니라 일단 전체적으로 상승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여전히 18%대로 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좀 중요한 것은 미국의 4분기 경상수지 적자 규모가 좀 감소를 했다는 것입니다. 예상치보다 감소를 해서 100억 달러 정도 증가하면서 경상수지 적자가 1,156억 달러를 보여줬지만 전체적으로 시장에 나온 것은 1,190억 달러 정도, 1,200억 달러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했는데 좀 감소하게 나왔고요. 하지만 이것은 전체적으로 지난해 경상수지 적자가 4,200달러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상당히 좋은 모습이고, 그 경상수지 적자 규모는 2001년 이후에 최소 수준을 기록하는 등 전체적으로 미국의 경기 기표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자, 미국 전체의 어떤 그 경기도 점점점 계속해서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고, 또 필라델피아 지역의 제조업 지표도 호전되는 모습, 고용 지표도 좋고 적자도 줄어들고 있고, 물가도 그렇게 많이 뛰지 않고 있고, 지표가 모두 다 말씀하신 것처럼 일제히 좋은 모습, 이렇게 일제히 단 하루에 다 좋게 나온 것도 참 타이밍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욕이 혼조로 끝나면서 S&P 500이 빠졌던 이유의 중심에는 역시나 그리스 악재가 있지 않았나 싶은데요. 그리스 총리가 IMF 측에 지원을 요청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했다면서요. 네, 일단은 전체적으로 그리스도 급한 불이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네. EU 쪽에서 계속 미적미적되고 있으니까 결국 이럴 바에는 IMF에 지원 요청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완전 EU 정상들을 압박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번 25, 26일에 EU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데 빨리 그 전에 그리스 재정 지원의 장치를 마련해라, 이런 압박 수준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전체적으로 EU 내에서 처리되기를 전체적으로 다 원하고 있고, 특히나 프랑스 쪽에서 상당히 좀 반발하고 있는 모습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지연되고 있는데, 독일 쪽에서는 여전히 지원을 약속했고, 그런데 이것이 공동체다 보니까 한쪽에서의 반대가 계속적으로 시장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전일 말씀을 드리듯이 짐 로저스가 이렇게 단일 통화에 했던 국가들이 나중에는 없어질 것이다. 유로화가 15년에 20일에 없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온 이후에 또 이런 이유에서 이런 문제가 나오고 있어갖고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겠지만은 그리스 문제가 이 앞전에도 나왔고 계속 나오고 재탕 삼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시장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그리스 문제가 이어지면서 유로화가 약세를 보이고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서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고 또 유럽 증시가 하락했다는 점은 전체적으로 시장에 악재성의 매물을 내놓고 있겠지만은 그래도 그리스 문제가 시장에서 처음 나온 내용도 아니기 때문에 크게 시장에서는 영향을 주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25일, 26일 한 일주일 뒤쯤에 뭔가 좀 기대를 걸어볼 수 있는 EU 정상회담이 열린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때 되면 뭔가 이것이 그리스 문제가 호재로도 작용을 할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이 앞전에 그리스 문제 때문에 시장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락을 했다가 반등을 줄 때마다 그리스에 대해서 재정 지원을 하겠다, 안 하겠다 이런 얘기 때문에 상당히 등락을 많이 보였는데 결국엔 하겠다는 쪽으로 가더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 실질적으로 나타난 부분이 없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그리스 쪽에서는 EU 쪽에 압박하는 수준으로 보여진다라는 것이 전체적인 지배적인 의견이고요. 물론 그 전에 어떤 제스처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그리스 문제는 시장에서의 이제 이슈에서는 좀 크게 벗어나지 않았느냐. 물론 EU에서 자금을 지원받든 국제통화기금에서 지원을 받든 결국 그리스 입장에서는 어디에서 지원을 받든 빨리 지원을 받고 싶은 그런 입장일 수도 있기 때문에 크게 이것이 내부적인 문제에서 외부적인 문제로 불거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감은 있겠지만은 전체적으로는 일단 그리스 문제가 시장을 전체적으로 억누르는 그런 재료가 될 수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또 외부에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지원만 받으면 되는 것이지 어떤 채널을 통해서 받는가 하고는 조금은 무관할 수 있다는 말씀이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리스 어쨌거나 잡음이 계속해서 지원 채널 때문에 나오면서 달러화가 강세를 보여서 말씀하신 것처럼 원자재, 에너지주가 뉴욕도 유럽도 모두 약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뉴욕의 은행주에도 안 좋은 얘기가 장중에 루머 쪽에 있었다면서 어떤 얘기였습니까? 일단은 은행주들을 전체적으로 유럽 쪽에서는 나오는 그런 부분은 별로 없었습니다. 네. 그 대신에 이제 조달 비용 급증으로 재정 적자가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그리스 문제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때는 결국에는 유럽 은행들에 대한 부실 부분이 좀 떠오르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아직까지는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놔두질 때 나타난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 미국에서도 아시다시피 장중에 좀 재료 같은 것이 나왔습니다. 지급 재활용률에 또 추가 인상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결국 이런 것들 다 소문에 불과하고 아직까지 시장에 정확히 나온 이런 부분들은 없기 때문에 이런 전체적으로 시장에 나오는 이런 루머에 크게 민감할 필요는 없지 않나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스 문제가 뭐 별로 그렇게 외부적으로 봤을 때는 큰 악재로 재탕 사탕 불거지는 악재를 가지고 크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겠다 말씀하셨는데요. 정작 유럽은 어쨌거나 좀 내렸는데 그 폭이 어느 정도였는지요? 일단 뭐 유럽, 영국 같은 경우는 2포인트, 0.03포인트 하락을 했고요. 프랑스 네. 같은 경우는 19포인트, 3,938로 0.49,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는 11포인트 하락하면서 0.19. 솔직히 하락을 했지만은 이제까지 미국, 영국 같은 경우도 급등한 이후 고점 돌파 이후에 아주 견고한 모습이고요. 프랑스나 아니면은 독일 같은 경우도 뭐 지점 고점대에서 특히나 독일 같은 경우는 시초가 대비 양선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러니까 빠져서 출발해서 하락 출발해서 위에 올라오는 양선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렇다면 여전히 미증시나 유럽 증시나 시초가 대비 양선의 모습을 보였다는 것은 매수세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것이 만약에 위에서 상승 기조로 출발했다가 급등을 했다가 밀리면서 음선으로 끝났다면은 이것은 매물이 더 많다는 걸 느낄 수 있는데 그래도 하락 이런 것들이 시장에 먼저 반영되면서 하락 출발한 다음에 양선의 모습을 보였다는 것은 여전히 의미가 있지 않나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달러화가 강세를 보였으니까 유로화는 또 자연스럽게 약세로 끝났을 것이고 유가도 좀 빠졌을 것 같은데 배럴당 한 몇 선 정도에서 마감이 됐는지요? 유가는 0.73달러 하락하면서 82.20달러로 마감됐습니다. 뭐 크게 밀린 것도 아니고요. 금값과 또 1126달러로서 1.9달러 정도 내렸거든요. 이런 것들은 뭐 아직까지 유로가 뭐 약세를 보이고 달러가 강세를 보였다 해서 단기적인 조정은 있겠지만은 유가도 상승 탄력을 받은 거에 비해서는 견고했고요. 금값도 금시세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뭐 그리스 문제로 달러 강세가 이어지면서 전체적으로 뭐 매수세가 들어오고 상품주들이 약세를 보여주겠지만 이것이 시장에서 기조를 변화시키는 부분들은 아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여전히 미증시나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은 여전히 강세 패턴을 좀 이어가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자, 기다렸던 많은 지표들이 이미 이제 쏟아져 나왔고, FOMC 회의도 이미 끝이 났습니다. 이번 주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챙겨야 되는 일정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내일은 일단 미국의 3월 선물 옵션 만기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단기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증시도 만기 때가 되면 항상 그 만기는 조심하려고 노력을 하고 또 만기 때에서는 매매도 자제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증시도 내일이 만기이기 때문에 내일 같은 경우는 이런 만기 눈치를 좀 많이 보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선물 옵션 동시만기를 맞아서 지금까지 좀 견조한 모습을 보여줬던 뭐 다우라든가 다른 두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좀 많이 출렁일 거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약간의 장중 변동성으로 끝날 것이다라고 보시는지요? 일단은 전체적으로 기조의 흐름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 미증시는 그렇게 뭐 급등이나 급락 없이 차근차근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우리 증시를 빗대서는 볼 때면 우리 증시는 단거리 선수고 다우는 마라톤 선수 같습니다. 우리는 네. 급등 한 번 했다가 출렁거리는 모습을 보이면서 쉬어갔지만은 미증시는 계속적으로 줄기차게 뭐 급등 없이 꾸준하게 벌써 8일째 연속을 다우 같은 경우는 상승세를 보여줬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미증시도 이때까지 상승한 그 기울기가 있기 때문에 물론 뭐 선물 옵션 만기 때는 출렁거리는 부분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출렁거리는 부분이 시장을 뭐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 단기간에 선물 옵션 시장에서의 단기 차익을 노리는 그런 부분에서의 매물은 나올 수 있다 하더라도 결국 트렌드 자체는 계속 우상향의 모습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선물 옵션 만기에 따라서 뭐 부담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미증시의 모습이지만 그래도 기조 자체는 뭐 큰 문제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뭐 미국 뉴욕 증시가 마라톤 선수라면은 우리 증시는 마치 단거리 선수와 같다라고 하셨는데 문제는 단거리 선수가 마라톤 선수한테 영향을 좀 받는다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제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달러와 약세 기조적으로 조금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원자재 에너지 관련주 SK 에너지를 비롯해서 이런 중심으로 좀 관심을 가져라라고 주문을 하셨는데 사실 그리스 문제 때문에 잠깐 달러화가 강세를 보였다라는 느낌도 들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유가도 많이 빠지지 않았고요. 어제 전략이 오늘도
유효합니까? 혹은 덧붙이실 말씀이 있으신지요? 일단은 우리 증시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상당히 전 좋은 모습이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장대 양봉 이후에 추가적으로 상승하면 상승할 때마다 시청자 정부들은 그 매물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급등에 대한 부담감을 가질 수 있는데 전일 견고하게 눌림목 조정을 받으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은 상당히 좀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아직 5일선은 상승 기조로 진행되고 있고 특히 61선에서 탄탄한 지지를 받고 상승세를 보여주었던 장세이기 때문에 여기서 쉽게 무너지진 않을 겁니다. 특히나 매수의 중심에 외국인 투자들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점도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요. 그리고 전일 막판에 선물이 반등을 하면서 마무리됐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베이시스도 정베이시스를 유지하면서 프로그램 매수의 유입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놓여져 있어서 결국 우리 증시도 단기적인 매물 출현은 계속적으로 상승시마다 이어질 수 있지만 우리 증시 같은 경우도 미증시의 뒤를 따라가면서 추가적으로 상승 기조를 이어간다면 기조 자체에는 우리 증시도 아직 꺾인 부분 아닙니다. 물론 많이 상승했고 또 1700선대에 대한 부담감을 많이 갖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1700선대의 부담감은 지난해 9월 달부터 이어진 매물의 저항이기 때문에 쉽게 돌파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지난해 9월 달부터 1700과 1500 사이의 박스권대를 벌써 장장 6개월 동안 보여줬기 때문에 6개월 동안의 기간 조정 이후에 큰 박스권 이후에 다시 한번 어딘서 고점대의 돌파의 모습을 보인다면 미증시가 고점을 돌파한 현 시점이 추가적으로 우리가 상승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를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네, 모멘텀 없다 했는데 외국인 매수세 또 그 뒤에는 아주 든든한 미국 증시의 견고한 흐름이 버티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글로벌 증시는요. 한맥투자증권 김관수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부는 앞으로 중소기업을 졸업해 중견기업이 돼도 졸업 후 5년 동안 졸업에 따른 세금과 금융부담을 한꺼번에 늘리지 않을 방침입니다. 이 같은 지원을 통해 정부는 오는 2020년까지 이른바 히든 챔피언 300개를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서울과 인천, 경기 지역을 제외한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내년 4월 말까지 연장됩니다. 다만 이번에는 건설업체의 분양가 인하 정도에 따라 감면폭이 차등 적용되는데요. 업체들이 아파트값을 깎은 만큼 세금을 낮춰주겠다는 뜻입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재정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그리스를 겨냥해 유로존의 안정을 해칠 수 있는 국가는 강제 퇴출시켜야 한다고 언급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유로화 지속성에 대한 의구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이 같은 발언이 나와 유로존 내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상 최악의 취업난이 이어지면서 비정규직인 은행 텔러의 경쟁률이 치솟고 있습니다. 최고 75대 1을 기록할 정도인데요. 단기 임시직인 인턴에도 여전히 젊은 층이 몰려 청년 구직난의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저소득층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무상급식 대상을 오는 2012년까지 지금보다 2배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한 내년부터 5년 동안 저소득 가정의 만 5세 이하에 해당하는 아동의 보육비와 교육비 전액 또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런 내용 바탕으로 해서 오늘 이슈는요. 설경대신문 금융부의 김영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까지 사실 중소기업을 졸업하게 되면 중견기업이 되는데 중견기업이 되면 많은 그 제약이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 졸업을 미루고자 하는 그런 기업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중견기업으로 간다 하더라도 제약을 좀 많이 줄이겠다라는 정부 측의 얘기가 나왔다고요? 네, 맞습니다. 업체가 중소기업을 졸업해 중견기업이 되더라도 부담 완화 기간을 적용해 졸업 후 5년 동안은 세금과 금융 부담이 한 번에 늘어나지 않게 됩니다. 정부는 이런 지원을 통해 오늘 2020년까지 세계 수준의 중견기업, 이른바 히든 챔피언을 300개까지 육성할 계획인데요. 지식경제부는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세계적 전문 중견기업 육성 전략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대책은 중소기업을 졸업하면서 기업이 지는 부담을 완화하고 성장 잠재력이 있는 중소 중견 규모의 기업이 국제시장으로 사업력을 넓힐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우선 정부는 중견기업의 정의를 내리고 산업발전법에 정책 추진 근거와 함께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중소기업법에 해당하는 조건이 아니면 모두 대기업으로만 분류가 됐었는데요. 네. 예를 들어 제조업의 경우 상시 근로자의 수가 300명 미만이거나 자본금 80억 원 이하는 중소기업이고 나머지는 모두 대기업으로 분류되어 왔습니다. 중간에 있는 회사들은 이래저래 부담이 많았었는데요. 중견기업에 적용되는 최저 세율은 유예기간 이후 1에서 3년 차이는 8%, 유예기간 이후 4에서 5년 차이는 9%로 단계적으로 높아지게 됩니다. 중소기업을 벗어나면
3년 동안은 중소기업으로 인정받다가 대기업으로 바로 분류됐었는데 그 부담이 좀 더 완화되는 것입니다. R&D 세액 공제율도 각각 15%, 10%로 낮아지게 됩니다. 기존에는 중소기업일 때는 25% 지원을 받았지만 졸업한 뒤에는 3에서 6%로 급격히 낮아졌습니다. 성장 잠재력이 있는 중견기업 지원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도 도입이 되는데요. 녹색산업, 신재생에너지 분야 등에 대해 중견기업 특별시설 자금 제도를 도입해 장기 설비 투자 및 R&D 자금 등의 대출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을 졸업할 때 발생하는 보증 축소 부담도 일정 기간 완화해 줍니다. 아울러 일정 규모 이하의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고용 증대를 조건으로 기업 상속을 지원해 줄 방침인데요. 또한 정부는 R&D 지원 규모와 기간을 확대하고 독일식 기술 확산 시스템을 도입해 중견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높여줄 방침입니다. 코트란의 중소 중견기업 글로벌 마케팅 지원 센터를 구축해 패키지형 마케팅 지원 시스템도 구축할 방침입니다. 네. 자, 정부로부터 많은 지원책이 이렇게 지금 중견기업을 향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다라는 말씀이셨던 것 같은데 역시나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세제 혜택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대한 관심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도 좀 전해주시죠. 네, 과세 표준이 50억 원인 중견기업의 경우 중소기업 졸업 후 3년간 연간 1억 원가량의 법인세를 아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중소기업 졸업 후 4에서 5년간은 연간 5천만 원의 법인세가 절감이 되는데요. 과세 표준이란 세금을 내는 기준을 말합니다. 또 매출액 1,000억 원에 50억 원을 연구개발에 투자한 중견기업의 경우 연간 4,750만 원 정도의 세액공제를 추가로 받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번 대책은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이 3년이 지난 후에도 추가로 5년 동안 중소기업 졸업 부담 완화 기간을 신설해 중소기업으로서의 혜택을 단계적으로 줄여주는 기간을 신설했었는데요. 특히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과 졸업 부담 완화 기간 중 적용 횟수 제한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중소기업을 졸업한 최초 한 번에 한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사이를 오갈 때에도 유예기간과 완화기간 총 8년 동안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업 상속 지원 대상에 고용 증대를 조건으로 중견기업도 포함을 시켰는데요. 정부는 가업 상속 후 10년간 상시 근로자 수 누적 합계가 상속연도 상시 근로자 수의 1,400% 이상이 될 경우 가업 상속 지원 대상 세제 혜택을 줄 예정입니다. 현재 피상속인이 최소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중소기업의 최대 주주로 지분을 절반 이상 보유한 경우 상속 재산의 40%나 기간별 60억 원에서 100억 원 중 적은 금액을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오늘 아침에 아주 가장 핫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 관련 뉴스인데요. 지난 2월에 일몰 종료가 됐었죠.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 혜택이 내년 4월까지로 연장됐다면서요. 네, 서울, 인천, 경기 지방을 제외한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내년 4월까지 연장이 됩니다. 다만 이번에는 건설업체의 분양가 인하 정도에 따라 감면 폭이 60에서 100%로 차등 적용이 되는데요. 업체들이 아파트 값을 깎아준 만큼 세금을 낮춰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18일 오후 국회에서 당정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지방 미분양 주택 양도세 및 취등록세 감면 연장 방안에 합의했습니다. 당정은 4월 국회에서 조세특례법 등을 개정해 이를 시행키로 했는데요. 양도세 감면 대상은 지난 2월 11일 현재 미분양 상태인 주택을 내년 4월 말까지 취득한 경우입니다. 오늘 6월 말로 종료가 되는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취등록세 감면도 내년 4월 말까지 연장이 되는데요. 취등록세 감면도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초과 대형 주택에 대해서는 건설사의 분양가 인하와 연계해 50에서 75%까지 차별적인 적용을 받게 됩니다. 차등 적용되는 지방 미분양 주택의 양도세 감면율은 건설사의 분양가 인하폭이 0에서 10%인 경우에는 60%, 10에서 20%인 경우에는 80%, 20%를 초과하면 100%가 적용이 됩니다. 정부는 아울러 지방 미분양 주택 대상 리츠와 펀드 등 투자 상품에 대한 30%의 법인세 추가 과세도 내년 4월 말까지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지방의 민간 택지에 짓는 주상 복합에 한해서는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양도세 감면 혜택은 지난 2월 12일부터 올해 2월 11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시한돼 왔었으며 이 기간 동안 계약한 신규 분양주택을 산 뒤 5년 이내에 되팔면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은 양도세 60%를 감면해주고 수도권 비과밀 억제 권역과 지방은 100% 면제해주기로 했었습니다.
네. 뭐 사실 건설사는 미분양에 관해 이렇게 차등적으로세 감면해 주는 것에 좀 떨떠름한 입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기왕이면은 금융 규제까지 같이 정부 쪽에서 좀 해줬으면 하는 눈치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어쨌거나 이렇게 미분양, 지방 미분양에 대한 양도세 감면이 부활된 데는 그만큼 지금 부동산 경기가 침체돼 있다라는 판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이 같은 안을 내놓게 된 배경 좀 전해주시죠. 네, 정부와 한나라당이 수도권 외 지역의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해 양도세 감면 등 세제 지원을 연장하기로 한 것은 지방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분양시장, 나아가 주택 경기 전반을 살리기 힘들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최악의 경우 건설 업체들의 줄도전 사태까지 우려된다는 아우성에 정부가 화답을 보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정부는 건설업계의 분양가 인하와 세금 감면 혜택을 연계해 업체들 자구 노력을 끌어내게 됐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선거를 앞에 두고 정부가 정치 논리에 땀 흘렸다는 비판과 함께 실질적인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는 회의론도 나오고 있어서 지방 미분양 문제가 어느 수준까지 해결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당정이 내놓은 지원 방안의 핵심은 분양가 인하율과 양도세 감면율을 연계시켰다는 점인데요. 업체가 아파트 값을 깎은 만큼 정부도 세금을 내리겠다는 뜻입니다. 네. 오는 6월 말 종료되는 취등록세 감면 혜택 연장 역시 분양가 인하와 엮었는데요. 전용 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대형 주택에 한해 분양가 인하폭이 10% 이하인 경우 감면율은 50%에 불과하지만 분양가를 20% 초과로 내리면 취등록세는 75%까지 감면됩니다. 하지만 정부의 대책에 대해 일각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정치 논리에 땀 흘렸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대책을 내놓은 당사자인 기획재정부 스스로가 양도세 감면으로는 지방 미분양 해소가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대책에 난색을 표한 적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네. 스스로 논리를 뒤집었다는 비판에 대해 재정부 관계자는 예정처럼 그냥 양도세를 깎아주는 걸로는 효과가 미미하지만 업계의 자구 노력과 연계한 만큼 상황이 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집값을 깎아주는 만큼 양도 차익이 발생할 것이고 이에 따른 양도세마저 면제해주기 때문에 확실한 매수 유인 효과가 있다는 게 정부 판단입니다. 그러나 상당수의 건설사들이 이미 수천만 원의 경품을 내걸거나 암암리에 분양가 중 상당액을 깎아줘 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대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지 미지수인데요. 고질적인 공급 초과 양상인 지방 주택시장에 대해 이번 대책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다시금 눈을 좀 해외로 돌려보겠습니다. 저희가 앞서서도 그리스 총리가 일주일 내에 EU 측의 지원이 없으면 IMF에 도움을 요청하겠다라는 발언을 해서 유럽 증시, 뉴욕 증시 모두 크게 반응했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렸었는데요.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앞서서 유로존의 안정을 해치는 국가가 있다면 퇴출시켜야 마땅하다 이런 발언을 해서 지금 파문을 낳고 있다죠. 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재정적자에 시달리는 그리스를 겨냥한 듯 유로존의 안정을 해칠 수 있는 국가를 강제 퇴출시켜야 한다고 언급해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금융위기 이후 유로존 회원국 간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서 유로화를 계속 가져갈 수 있겠느냐에 대한 의구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주요국인 독일의 최고 통치자가 이 같은 발언을 함에 따라 해당 국은 물론 여타 회원국과의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현지 시간으로 17일 독일 하원에서 연설을 하면서 장기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이행하지 않는 나라를 유로권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그는 이어 그리스 사태로 유로권이 출범 후 가장 큰 도전에 직면했다면서 유로의 장기적 안정을 보장한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메르켈 총리의 발언은 지난 15일 유로존 16개국의 재무장관 회담 등에서 구체적인 그리스 지원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나온 것인데요. 메르켈 총리는 유로국들이 단합해 이 문제를 급하게 풀려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라면서 그리스가 허리띠를 더 졸라매는 것 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파판드레우 그리스 총리는 이와 관련해 그리스가 유로존에서 탈퇴할 가능성은 제로라고 말했는데요. 그는 또 그리스가 비합리적으로 높은 이자를 주고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IMF 행도 고려할 수 있다면서 유로존의 지원을 압박했습니다. 장클로드 트리시의 유럽 중앙은행 총재도 이날 유로존 국가를 쫓아내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이라면서 공동 운명체 의식을 국가들이 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어제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말이죠. 청년 실업률이 거의 10년 만에 최악을 기록했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렸었는데요. 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여기저기서 눈에 띄고 있습니다. 지금 계약직에 불과한 은행 텔러에도 엄청난 지원율이 이제 기록이 되면서 지원자들이 몰렸다는 소식이에요. 네, 맞습니다. 사상 최악의 취업난이 이어지면서 비정규직인 은행 텔러 경쟁률이 치솟고 있습니다. 경쟁률이 최고 75대 1을 기록하는가 하면 이른바 스펙이 좋은 지원자들도 많이 몰리고 있는데요. 단기 임시직인 인턴에도 여전히 젊은 층이 몰리고 있어서 청년 구직 난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텔러 채용을 진행 중인 기업은행은 40명 선발에 3,000여 명이 지원을 했었는데요. 경쟁률만 해도 약 75대 1에 달합니다.
또 현재 채용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의 텔러직에도 지원자들이 몰리고 있는데요. 100명의 계약직 창구 전담 직원을 뽑을 예정인 우리은행에는 무려 3천여 명이나 지원을 했습니다. 200명의 텔러를 선발할 계획인 신한은행도 6천여 명이 몰렸는데요. 두 은행의 경우 경쟁률만 약 30대 1에 달합니다. 지원자들 수준도 크게 높아졌습니다. 기업은행의 한 관계자는 지원자 스펙이 예전에 비해 높아졌다면서 해외 유학파까지 포함되어 있는 등 텔러직이지만 정규직에 비해 인적 자원의 수준은 큰 차이가 없다고 말했는데요. 은행 텔러는 지점에서 입출구가 통장 신규, 공과금 수납 등의 업무를 맡습니다. 계약직이어서 신분이 불안정하긴 하지만 연봉은 대략 2천만 원대 초중반으로 웬만한 중소기업보다 나은데요. 은행에 따라서는 대우도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또 예전에는 대졸 신입 기준으로 정규직과 최소 1,000만 원 이상 급여 차이가 났지만 지난해 정규직 신입 행원의 임금이 20% 일괄 삭감돼 그 차이도 수백만 원 정도로 줄었습니다. 업계에서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점이 텔러 등 계약직의 굴직자가 몰리는 이유라고 보고 있는데요.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월달 청년 실업률은 10%로 지난 2000년 2월에 10.1%의 이후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네. 75대 1까지 텔러 한 명 뽑는데 이렇게 많이 몰렸다라고 하니까 정말 청년 실업률이 큰 문제이긴 문제인 것 같네요.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정부와 한나라당이요, 저소득층 초등학생 그리고 중학생들 가운데 무상급식을 받는 대상을 지금보다 2배가량 늘리기로 합의했다는 소식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도 다양하게 나오고 있네요. 네, 정부와 한나라당은 저소득층 초중학생 무상급식 대상을 2012년까지 지금보다 2배 늘리기로 합의했습니다. 정부 한나라당은 18일 국회에서 모임을 갖고 이 같은 의견을 내놓았는데요. 당정은 저소득층 무상급식 대상을 현재 97만 명에서 2012년 200만 명까지 확대할 예정이며 소요 예산은 매년 약 4천억 원이 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이슈는요, 서울경제신문 금융부 김영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김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같은 글로벌 증시 바탕으로 해서 오늘 우리 장은 또 어떤 흐름을 보일지 전문가 모시고 전망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신당지점에서 김희엽 대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어제는 좀 쉬었다 가자 이런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이 하지만 3천억 가까이 매수를 해줬는데요. 코스피는 7포인트 정도 조정이 있었죠. 굉장히 강력하게 좀 사주는 것 같았는데 네. 어제도 역시나 지수는 빠졌지만 외국인들은 순매수를 해줬어요. 예, 맞습니다. 네, 오늘도 그런 기조가 좀 이어질까요? 예, 어제 우리 시장은 외국인의 2,900억 원대 매수가 들어오면서 외국인이 5일 연속 순매수 기조를 이어가는 모습을 보였지만 거래소 지수는 7포인트 하락하며 1,675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지난 3월 17일 외국인이 모처럼 전기전자, 은행 등 대형주에 대해서 강한 매수세를 보이며 지수를 한 단계 끌어올렸습니다. 현물 시장에서만 6,606억 원을 사들였고 선물 시장에서도 4천억 원이 넘는 매수를 하면서 현선물 시장에서 1조 원이 넘는 순매수를 기록을 했었습니다. 어제 시장은 그 전날 MSCI 지수 편입 가능성이 제기되며 큰 폭의 오름세를 보인 지 하루 만에 하락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기서 외국인 매수가 집중됐던 17일 수요일에 외국인의 동향을 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17일 12시 30분을 전후해서 외국인 매수세 유입이 가속화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일본에 추가 금융 완화책 발표가 있었는데요. 다시 말해서 외국인들이 향후 엔 약세에 기반한 위험 자산에 대한 베팅으로 주식을 대량으로 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요. 일단은 어제도 한 3천억 가까이 이렇게 사주는 외국인들의 우호적인 우리가 수급 상황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 그런데 업종별로 보면 말이죠. 외국인들은 쭉 3천억 정도 이상씩을 이틀 연속 사줬다라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이지만 업종별로는 약간의 이틀간에 걸치면서 변화가 좀 있었습니다. 말씀하셨던 폭발적으로 사줬던 수요일 17일에는 IT와 은행주 중심으로 많이 오르는 모습이 눈에 띄었는데요.
있는데요. 하지만 어제는 오히려 약간 좀 조용하다 혹은 조정을 좀 받는다 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외국인들이 꾸준하게 사주기 위해서는 어떤 분위기, 어떤 필요 조건이 좀 충족이 돼야 됩니까? 예, 현재 기간에 신규 펀드 자금이 들어오지 않는 상황에서 기대할 것은 외국인의 매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외국인들은 한 국가에 대한 투자 방향을 결정함에 있어서 경기뿐만 아니라 금리와 환율, 예측해서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매수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미국의 저금리 기조 유지, 그리고 일본의 금융 완화 조치 확대로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증대가 되어야 합니다. 또 하나가 환율인데요. 엔 약세와 달러 약세가 동시에 나타나면서 아시아 통화가 강세를 보인다면 환율 하락 수혜주인 운수 창고, 철강, 금융업종에 대한 관심을 높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미국 소비가 회복되면서 글로벌 소비 회복 기대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기존 주도주 중 삼성전자나 LG전자 같은 글로벌 IT 기업에 관심을 가지시되 환율 하락이 지속된다면 IT 기업에 비해 환율 민감도가 큰 자동차 업종의 경우에는 주식시장에서 주도주로 나서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또한 펀드 판매가 어느 정도 일단락된다면 매도로 일관하고 있는 기관이 매수로 돌아설 가능성도 있는데요. 이 경우 기관들이 사기 시작하는 종목을 잘 체크했다가 접근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요. 외국인들이 기조적으로 계속해서 사주기 위해서는 엔 약세, 달러 약세, 엔 캐리든 달러 캐리 트레이드든 아무튼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유지가 돼야 된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렇다면 환율 하락 수혜주 그리고 우리 글로벌 수출주 중에서는 주도주 중에서는 환율에 너무 크게 좀 노출이 많은 자동차 쪽보다는 좀 탄탄하게 펀더멘털이 그래도 받쳐주는 IT 쪽이 좀 낫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자, 그런데 시장에서는 대형주냐, 중형주냐, 기관이냐, 외국이냐,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접근을 해야 되느냐 말이 많거든요. 중단기에 따라서 다르다는 얘기도 있고요. 당장 오늘의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예,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제 외국인의 2,900원 매수에도 전날 상승했던 지수 관련 대형주들은 소폭 하락하거나 상승이 제한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 17일 작은 박스권이었던 코스피 지수 1,670을 넘기는 계기가 됐던 미국의 저금리 기조 유지와 일본의 금융 완화책 발표라는 재료가 있었습니다. 향후 외국인이나 기관이 주식을 추가로 매수할 가능성은 크게 증가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아직도 미국의 위안화 절상 압력이 계속되고 있고 4월 들어서면서부터 기업들의 1사분기 영업 실적이 발표할 것이기 때문에 장밋빛 전망만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오늘 다시 중대형 IT주와 금융주와 같이 지수 관련성이 큰 종목들이 오르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외국인의 강한 매수세나 기관의 지수 관련 종목의 매수 가담이 나타나야 하지만 어제 외국인들의 매수 강도 약화로 볼 때는 오늘 오전 중에 외국인의 매수 강도 체크를 꼭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그러면 일단 외국인들의 매수를 조금 이렇게 지켜보다가 말이죠. 외국인들이 오전에 좀 팔면은 대형 IT주 같은 곳에 좀 들어가 봐도 괜찮을까요? 예, 물론 외국인들이 아침부터 강하게 주식을 산다면 다시 은행주와 IT주 위주로 지수 관련주들 이런 쪽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코스피 1,700선대에 강한 저항대가 형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수 관련 대형주를 가지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원하는 적정 수익을 보고 팔기는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대안으로 올 1월 말 급락한 후 아직까지 제대로 된 반등이 나오지 않는 종목을 매수를 해서 오를 때까지 기다려보는 전략을 써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 외국인들을 좀 따라 해본다면 은행이나 IT 쪽, 이쪽이 될 것도 같고, 환율 하락 수혜주라고도 덧붙여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은 어설피 따라가다가는 매도를 잘 못해서 결국 진짜 수익을 못 챙길 바에는 반등다운 반등을 못했던 섹터를 한번 공략해보자라는 말씀이신데 예. 그 섹터와 혹은 그 종목이 뭔가요? 예, 지난 1월 말 코스피 지수 1,723일 때 유럽발 위기가 나오면서 코스피 지수 1,552까지 하락 후 어제 1,675까지 반등하면서 하락한 부분의 상당 부분을 회복한 상황입니다. 네. 해운주와 조선주들의 반등폭이 컸고요. 코스닥에서는 스마트폰 테마 그리고 스마트 그리드, 최근 전기차에 이르기까지 정부 정책을 타고 짧은 시간에 많은 테마주들이 순환을 하면서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하지만 유통업체나 포스코를 대표로 하는 철강업체, 연초 정부의 제약세 리베이트 근절 방안이 발표되면서
급락한 이후 그 반등이 안 나오고 있는 제약업체, 네. 그리고 조선주 상승에도 불구하고 조선 기자재 업종은 반등다운 반등이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반등이 없었다고 해서 모든 종목이 반등이 나오지는 않겠지만 제약주 중 신약 개발을 주로 하는 업체와 조선 기자재 업체 중 실적이 양호한 회사들은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반등 안 나온 섹터 중에서 조금 굳이 골라보자면 철강 그리고 제약업체 그리고 조선 기자재 업체 정도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업종 얘기만 해주셔서요. 네. 어떤 종목을 보면 좋을까요? 여러 가지 업종과 종목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네. SK케미칼 제가 오늘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최근 해운주와 조선주 그리고 IT주들에 이르기까지 현재 강세를 보이거나 보이기 시작한 종목들이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수가 큰 폭으로 상승하지 않고 완만한 상승을 보일 경우 그동안 이번 반등에서 소외되었던 종목들 중에 단기 상승을 보이는 종목이 있을 것으로 보여서 추천을 일단 해봤습니다. 예. SK케미칼은 PET 사업의 수익성 악화, 그리고 본사 이전에 따른 비용의 선반영 및 자산 재평가 손실로 인해서 2009년 4분기 영업이익이 대폭 감소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일회성 비용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동사의 장기적 관점에서 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환율 하락과 유가 상승으로 PET 사업은 좋지 않은 상황이지만 신약 부분에서 항암제인 SID 530이 순조롭게 진행이 된다면 네. 2010년 4분기부터는 제품 판매에 따른 로열티 매출이 기대가 되고 항암제, 위험치료제, 비만치료제 등 개량 신약의 라이센싱 가능성이 점차 증가할 전망입니다. 또한 바이오 디젤 시장 국내 1위인 SK케미칼의 해외 진출이 구체화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정부가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서 병의원들에 대하여 의약품 저가 구매 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 도입을 밝힌 이후 제약주들이 줄곧 하락한 후 반등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SK케미칼은 기존 약품이 아닌 신약 개발을 주로 하는 회사이므로 정책 리스크에서 다른 제약사들보다는 좀 더 자유로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일단은 가격을 어느 정도에서 저희가 한번 접근을 해볼까. 이것이 이제 가장 궁금한 부분이 될 것 같은데요. SK케미칼 가격적인 면도 차트 보면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네요. 예, 증권사 예상 리포트에서도 매출이 전년비 3.6% 증가한 1조 3,230억 원, 영업이익은 전년비 14% 증가한 960억 원을 예상하는 등 실적도 전년 대비 좋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SK케미칼.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나가고 있네요, 차트가요. 올해 1월 15일 67,500원 종가를 기록한 뒤 계속 하락해서 어제 종가 55,400원으로 아직 반등다운 반등이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증시 수급이 계속해서 좋아지면서 소외주들이 반등할 경우 1차 저항대인 6만 원 선, 그리고 수익성 회복 등의 호재가 나오면서 제약주들의 전반적인 상승이 같이 나올 경우에는 2차 저항대인 6만 4천 원 부근까지도 상승이 가능해 보입니다. 네. 그리고 종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 5만 2천 원을 손절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제약업체 중에서요, 지금 신약 개발하고 있고 이미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고 실적 개선이 기대가 되는 SK케미칼 얘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하지만 앞서서 업종에서 이 제약업체뿐만이 아니라 조금 유망하게 볼 만한 그런 섹터가 철강업체라고도 하셨고 조선 기자재도 있다고 하셨는데요. 이 업종에서도 한 종목씩은 좀 뽑아주셨으면 좋겠네요. 철강업체 같은 경우에 지금 철강은 가격 인상이 좀 됐다고는 하지만 원재료비 상승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조심을 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예. 철강 기존에 이제 포스코를 가장 대표적으로 봤는데요. 대형 철강업체 중에서는 올해부터 고로를 가동을 하면서 현대차에 납품하고 있는 현대제철 쪽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조선 기자재 업종은 조선 업황이 안 좋기 때문에 현재 수익성이 이렇게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네. 그 중에서 풍력 발전 관련돼서 같이 사업을 하고 있는 현진 소재 같은 경우는 네. 작년에 이익은 상당히 줄어들었지만 이익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른 조선 기자재 업종에 비해서 내용이나 기술적인 면에서 앞서고 있기 때문에 주가도 빠진 상황에서 전혀 아직 반등이 못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한 종목씩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반등 못하고 있는 현진 소재 그리고 현대제철도 간단하게 차트만 한번 보죠. 자, 어떤 쪽으로 가격을 좀 먼저 말씀해 주시면 좋을까요? 현대제철 먼저 볼까요? 아니면 현진 소재를 좀 먼저 볼까요? 예. 자, 일단 포스코보다는 현대제철이 조금 더 철강주 쪽에서 낫겠다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차트가 차트가 아직 딱히 준비가 안 된 그런 지금 상황이군요. 아직 차트가 안 나오고 있어서 네, 아마 지금 보시는 분들은 가격이 네. 가장 궁금하다 하실 것 같아서 말이죠. 예. 그래, 앞서 저희가 이제 SK케미컬은 한번 가격적인 면까지 설명을 들어봤었는데 이 현진 소재와 현대제철도 뭐 제 욕심 같아서는 가격적 면을 좀 들어보고 싶어서요. 요즘 차트가 네. 지금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네, 나오지 그렇군요. 않고 있어가지고. 그래요. 예. 그러면은 다음번에 출연하셨을 때 우리 예, 현진 다음에 소재 그리고 현대제철에 대한 매수가, 뭐 목표가, 손절가도 꼭 좀 챙겨주셨으면 예, 좋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센 전략은요. 신한금융투자 신당지점의 김희엽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대리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간밤에 열린 뉴욕 증시는 지표가 일제 개선되면서 다우가 5일째 올랐습니다. S&P 500은 그러나 소폭 조정을 받았었는데요. 그리스 쪽에 EU 측 지원이 좀 불안하다라는 소식 덕분이었습니다. 유로화는 강세를 보였고, 유로화는 약세를 보였고 달러화가 강세를 보였는데요. 원자재, 에너지주는 때문에 흐름이 좋지가 못했습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11개월 만에 상승세를 멈췄다는 소식도 호재였고, 미국의 2월 경기 선행 지수가 0.1% 정도 오르면서 느린 성장세를 계속해서 예고해 준 것도 도움이 됐습니다. 저는 30분 뒤에 출발 센 증시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